관세 폭탄, 5배의 방위비 인상, 미국이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던진 완벽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축배를 터뜨리며 한국이 백기를 들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백악관은 대혼란에 빠졌고 한국을 비웃던 상원의원은 몰락했으며 어부지리를 노리던 일본은 국제 망신만 당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미국이 던진 미끼를 역으로 물어 판 전체를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통쾌하고도 놀라운 전략, 지금부터 그 짜릿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전직 미 국방부 최고 전략 분석가로 일했던 사람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오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2024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를 불러 명확한 지시를 내렸죠. 제임스, 동맹국들이 우리 돈으로 번영하는 동안 미국은 쇠퇴하고 있네.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때야. 특히 한국에 대해선 더욱 강경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어. 이번엔 그들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나온 그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회랑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70년 동안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으니 이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됐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통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모든 숫자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즉시 동맹 재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핵심은 간단했죠. 한국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배 인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결국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이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워싱턴 교회의 제 집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빨리 무릎을 꿇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최대 2주.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쓰라린 교훈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력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략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정책들을 설계해왔죠. 현실주의 외교 정책의 대표적 옹호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늘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저는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으로 발탁되어 동맹국 재조정 정책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미국 우선, 타협은 없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동맹국과도 강하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지식은 모두 보고서와 데이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판단했던 것.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숫자만으로는 결코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버트 밀러 상원의원은 제 전략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계획은 환상적이요. 이제 한국인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르쳐줄 때가 됐소. 그들의 경제는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소. 그들의 안보도 마찬가지고. 밀러 의원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한국을 향한 깊은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밀러 의원과의 첫 회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럭셔리한 가구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습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제 계획을 듣고 있었죠. 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때가 됐어. 지금까지 우리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밀러 의원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미국 중서부 출신의 3선 상원 의원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의 선거구는 제조업 쇠퇴로 고통받는 지역이었고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일자리를 빼앗아간 아시아 국가들에게 돌렸습니다. 밀러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돈만 벌어왔어.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내놓든지 아니면 혼자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라고 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뉘앙스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그저 투박한 표현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몇몇 불편한 발언쯤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편견과 혐오가 섞인 정책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의 주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죠. 저는 차가운 데이터와 숫자만 보고 있었을 뿐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전략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 상품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항복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전달하는 날 국무부에서 열린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화상으로 참석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후 통첩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했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항복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이것이 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국가적 자긍심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연일 동맹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요구에 버티기로 결정. 경제 파탄과 안보 위기 직면할 듯 한국의 오만한 태도가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죠. 폭스뉴스의 인기 앵커 마이클 브라운은 자신의 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보호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대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미국 내 여론을 한국에 불리하게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학계와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국제관계학 교수인 조셉 나이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동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주류 담론에서 묻혀버렸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강경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국무부 일부 관리들은 동맹을 너무 압박하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모든 정부 부처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 왔고 중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만한 발언이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벗어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으로는 한국이 즉시 항복할 것으로 예측됐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은 전국적인 TV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져왔고 이제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과 자신감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의심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그저 강하게 나오는 척하는 것일 뿐,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직후 서울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미 시위가 아니라 자주 국방 강화와 경제 자립을 외치는 시위였습니다. 한 노인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전이 왔으니 이것 또한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의 서울 특파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분노나 공포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의 로비스트 다나카 켄지가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러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속삭였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진정한 친구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엘리트 서클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특히 보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고 정기적으로 고위 관리들과 비공식 오찬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처음 만난 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K스트리트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양복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는 첫인상부터 세련된 외교관 같았습니다. 점심 내내 그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슬쩍슬쩍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민족입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일본은 진정으로 미국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런 말들이 교묘하게 대화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다나카는 저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인들의 문화를 아십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존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민족입니다. 일본과 달리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의를 모르죠. 미국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저는 대통령에게 더 강경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나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러 의원과 비밀 회동을 갖고 일본에 대한 특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본에는 20%만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은 여전히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밀러 의원과 다나카의 회동은 워싱턴 외곽의 한 골프 클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프를 치며 그들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비밀 회동에 대해 저는 나중에 밀러 의원의 비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밀러 의원은 이 제안에 크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철강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1단계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이제 한국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과 안보 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최종 결정입니다. 관세 발표 직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경제, 미국의 관세 폭탄의 휘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중서부 제조업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되찾아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밀러 의원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는 곧 미국의 경제 부활을 이끌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철강 노동자 프랭크 존슨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싼 철강 때문에 우리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들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거나 당장 굴복하는 대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국가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의 첫 대응은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의 자금률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한국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현무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의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결코 굴복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계획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민간 기업들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했고, 현대자동차는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기업의 주가는 초기 충격 이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건설 중이던 반도체 공장 확장 계획을 중단했고, 현대자동차도 엘라베마 공장에 추가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특히 해당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대응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밀러 의원은 여전히 한국이 결국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합참의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틈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백악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타곤은 제주도 하에 극비 워게임 시뮬레이션인 퍼시픽 스톰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죠. 퍼시픽 스톰은 미 국방부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군사작전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고 수천 가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부대 배치,
지형, 날씨, 병참 지원, 심지어 각국 지도부의 심리적 요인까지 모두 반영됐죠. 이 시뮬레이션은 원래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한국 없이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충분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버지니아주의 비밀시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참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시뮬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작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는 상황. 이때 중국은 둥펑 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 해군을 공격하고 대만 주변 공역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려 시도합니다. 시뮬레이션은 4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원 없이 미군이 단독으로 중국과 맞서면 48시간 이내에 괌과 오키나와 기지가 중국 미사일에 의해 초토화되고 항공모함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한 해군 장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완전한 재앙. 공군 전략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항공기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포병 전력이 없으면 미군은 중국의 초기 공세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전쟁 초반 제공권 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K9 자주포 3,300문과 그것이 발사하는 포탄은 중국의 해안 방어 시스템에 압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9의 분당 6에서 8발 발사 능력과 40km가 넘는 사거리는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48시간 동안 미군이 중국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미국은 대량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탄약을 전장에 공급하는 능력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중국에 대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일부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에서는 현무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미국 우선주의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한 겁니다. 한국이 없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모래성에 불과했던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손에 들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전략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던 중 제 사무실에 펜타곤의 고위 장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이 결과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전략적 위치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들, 한국의 무기체계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 한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현대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전함과 항공기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리적 특성과 중국의 A2AD 접근, 거부 지역 거부 능력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같은 육상 기반 화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장성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 초기에 필요한 대량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 미국조차도 그런 단기간 대량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동맹 재조정 전략이 사실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결국 미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워게임 결과를 품에 안고 밀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 전략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러 의원의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미국 국기와 그의 지역구 상징물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의원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쾌함과 의심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그러나 밀러 의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앤더슨, 자네 설마 그런 시뮬레이션을 믿는 건 아니겠지? 그건 군산복합체가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한 장난질에 불과해.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야. 우리는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중국을 상대할 수 있어. 밀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에서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항상 냉철한 분석가였어. 그런데 이번엔 왜 이런 감상적인 소리를 하지? 설마 한국인들에게 매수라도 된 건가? 저는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의 성능, 지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들의 탄약 생산 능력은 밀러 의원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고철 덩어리 몇 개 때문에 위대한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네. 앤더슨, 자네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한국인들에게 매수라도 된 건가?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20년이 넘는 국가 안보 경력 동안 저는 항상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매수당했다는 암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발언에 저는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그들의 탄약 생산 능력은 전쟁 초기 48시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어떻게 중국의 해안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한국의 탄약 공급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무미사일 체계가 중국의 대함 미사일 기지를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의원은 제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앤더슨,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네. 자네는 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물러나게 될 걸세. 자네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이 데이터를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미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러 의원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저를 내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제 가보시죠. 경호원을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의 비서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밀러 의원은 즉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질문 없이 이를 승인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통보는 이메일로 왔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몇 줄의 문장.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 벽에 걸린 학위증, 책장에 꽂힌 국가안보 관련 책들. 이 모든 것을 상자에 담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해온 제 경력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려 했던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백악관을 떠나면서 저는 퍼시픽 스톰 시뮬레이션 데이터 4본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규정 위반이었지만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섬겨온 국가가 이제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워싱턴 교회의 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동맹국들을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 서재에 앉아 제 커리어를 되돌아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미국 외의 국가들의 능력과 의지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히 방위 산업의 발전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방위 산업은 특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완전히 파괴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는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역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자체 자주포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런 복잡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개발해냈습니다. 현재 K9는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의 AS-90과 같은 서방의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자주포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 이전을 꺼렸고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주야로 연구에 매달렸고 때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결국 K9 자주포라는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 이전 협정에서 여러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현무2와 현무3는 각각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도 한국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 협정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고 한국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과 기술적 제약 속에서도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결국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갖춘 강력한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해임된 지 불과 일주일 후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해상 봉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정확히 퍼시픽 스톰 시뮬레이션의 시작 단계와 일치했죠. 뉴스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이상한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마치 미리 본 영화가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함대가 대만 해협에 집결하고 미사일 부대가 동원되는 모습은 시뮬레이션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위성사진은 제가 보고했던 워게임 시뮬레이션 속 장면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둥펑 21D 대함 탄도미사일 부대가 배치되었고 대만 해협 인근의 모든 공역이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만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일부는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와 가까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협 신호였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훈련으로 실제 침공을 위한 리허설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했지만 미사일 위협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펜타곤은 한국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작전도 불가능하다는 비공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미 항공모함의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이용한 대규모 포격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탄약 공급 능력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중국 본토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효과적인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러 의원은 여전히 미국은 혼자서도 충분히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 지도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합참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항공모함이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 내로 진입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의원은 여전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다음 행보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태도는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어떤 성급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묘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경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성급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군은 조용히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방위산 업체들은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미국 없이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중국 특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의 회동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지역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유인책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백악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중국과 연계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동맹 전략 붕괴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이 역효과를 낳아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동맹 체제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자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대만 해협이 긴장 상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경고했던 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제임스, 자네가 옳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통령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밀러 의원의 강경책이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항공모함은 접근조차 못하고 있고 괌 기지도 위험에 처해 있어. 그리고 이제 한국마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었어. 우리 항모는 접근조차 할 수 없고 대만은 위험에 처해 있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야. 그들이 중국 편에 서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중요한 것은 관세도 방위비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네. 한국에 가서 이 상황을 해결해주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임무가 아니라 미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해. 관세, 방위비, 기술 이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 이 순간 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미국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저는 즉시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방위 산업과 기술력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으로 인해 훼손된 한국의 신뢰를 되찾는 것. 그것이 미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스카이라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거리들. 이것은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작은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여전히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대만 해협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의 전자 게시판에는 최신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위기가 자신들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극비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과거에 오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워게임 결과를 모두 공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미국의 힘은 동맹국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특히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에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최고 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들의 사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는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를 어떻게 치를 생각입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정당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과의 밀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왔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한국 측 인사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상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체적인 방위 능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측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되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셋째, K방산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상호 이전을 약속한다. 넷째, 미국의 첨단 제조업 공장을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건설하는 미래 동맹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조건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에 한국 측 대표들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방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의 오만함이 자충수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준비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동맹국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성숙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시설은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에 뒤지지 않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ADD의 수장인 이성욱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성욱 박사는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우리는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무 미사일의 최신 버전과 새로운 대함, 미사일, 그리고 AI를 활용한 차세대 전투 시스템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욱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왔습니다. 즉, 적의 강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가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하에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의 책임자인 김민호 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한 대가 완성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김민호 부장은 K9 자주포의 생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각 단계마다 어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종 테스트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작업자들의 자부심과 집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세심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미국이 잊어버렸던 것, 바로 혼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익이나 힘이 아닌 자신의 국가와 가치를 지키려는 순수한 열정. 그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진정한 비결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협상이 끝난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조건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대가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승인하네. 대통령과의 회의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고 대통령은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마치자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제임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야.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군. 승인하네.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고 영리한 협상가들인 줄 몰랐어.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을 배신하고 반사 이익을 노렸던 일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밀러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이 있었잖습니까? 한국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나카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격앙된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에 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밀러 의원은 이제 백악관에서 소외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경책이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죠. 그는 다나카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밀러 의원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경력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고 그의 강경 정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깎아내리고 미국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결국 두 나라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여기게 되었고 일본은 2차적인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미일 동맹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배신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고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급감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의존하던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한미세 동맹체제, 일본 경제의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의존하던 일본의 부품 제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 이상 폭락했고 일본 엔화의 가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 일본 경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없는 아시아 공급망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일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한미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의 방위 산업 제품들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한국 원화의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한미 협력 체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도 급속히 해소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지원 약속이 알려지자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을 급격히 축소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전력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실상 대만 침공 계획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죠. 대만 해협의 긴장은 급속히 완화되었고 국제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CNN은 중국의 후퇴, 한미 신동맹의 첫 승리라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미 의회 청문회에 서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요 언론사들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원 의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강철 같은 힘이 오만했던 우리 미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닌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문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제 증언은 미국의 오만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특히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전쟁 초기 48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체계는 이미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 AI 기술은 미국보다 일부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제 증언을 경청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한국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우리와의 동맹이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군력, 그리고 첨단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육상 전력과 탄약 생산 능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칠 때 그 시너지는 어떤 적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냅니다. 의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에 대해 말이죠. 청문회가 끝난 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각성, 한국이라는 숨겨진 초강대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 강철의 심장 한국의 숨겨진 힘을 방영했죠. CNN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 현무 미사일 개발 현장, 그리고 한국 군인들의 훈련 모습까지. 이 모든 장면들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술 강국이자 군사 강국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킹메이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과 같은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방위 산업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무기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와 현무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갈등을 이용해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점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미연합전력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상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와 현무미사일이 자국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 및 대만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미국 외교의 큰 승리였지만 그 승리는 한국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의 저서 강철의 심장 한국이 미국을 구한 날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출간 첫 주에만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책의 서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여정이자 미국의 각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만함에서 깨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깨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낍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근면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노동자들의 장인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혼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장 투어 중에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북극권 국가들도 이 때문에 우리 제품을 선택하죠. 또한 1분 안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4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이 모여 K9을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성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과 국가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한 후 저는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 정신은 우리가 잊어버린 가치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같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성능은 미 육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기동성,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M109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군 장성은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다라며 경탄했습니다. 포병의 여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분당 6에서 8발의 사격 능력과 4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특히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당시 인도군이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인도 육군 관계자는 K9의 존재만으로도 전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통합체계에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현무미사일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통합체계는 한국의 독특한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모든 무기체계가 완벽하게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군사력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자들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AI를 활용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었고 미국의 기술진들은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 차량,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 그리고 양자통신을 이용한 해킹 불가능한 군사 네트워크 등 미래 전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에게도 큰 가치가 있었고 이제 양국은 이런 기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세계 패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닌 글로벌 파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MIT나 스탠포드 출신 엔지니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그들을 앞서고 있었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학문적 훈련과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방식은 미국 대학들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연구시설과 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연구원들의 열정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었습니다. ADD의 이진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스마트하게 생각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제약을 오히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존슨 장군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는 한국군을 돕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포병과 미사일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으니까요. 존슨 장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전투 준비 태세는 나토 군대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들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군도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국가안보회의에 새로운 동맹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핵심은 한국과의 완전한 파트너십 구축이었습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경제,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전략이었죠. 제 보고서는 백악관 안보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한 부분은 미국의 첨단 산업 부흥 전략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 동맹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저를 다시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버트 밀러 의원을 한미관계 특별대사로 임명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은 처음에는 이 임명에 분노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앤더슨, 내가 틀렸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야. 특히 그들의 첨단 기술과 문화는 놀라웠어. 밀러 의원의 변화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K-팝 팬이 되었고 집무실에 BTS 포스터를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한국 놈들이라고 경멸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된 것입니다. 밀러 의원의 이런 변화는 많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 기술, 그리고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의 로비스트 다나카 켄지는 더 이상 워싱턴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신적인 행동이 폭로되면서 일본 정부조차 그를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일본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는 공직에서 완전히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의 전형적인 최후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곧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동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국은 텍사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의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공동으로 투자한 이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포병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네트워크 기술과 한국의 포병 기술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차세대 포병 시스템은 기존 K9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첨단 네트워크 기술과 AI를 결합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투력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는 중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했고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육, 의료, 공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델로 한 개혁을 시작했고 많은 학교들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발전과 혁신을 목격하게 되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매번 변화하고 도시의 에너지는 항상 신선하고 역동적입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서울은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미국보다도 빨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친환경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많은 건물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전기 자동차의 비율도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작은 나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감 넘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미래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역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의 중심축이 이미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손실일 뿐입니다. 제 대답에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꿈이 아니라 세계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회복력, 혁신성, 그리고 장기적 비전은 미국이 잃어버린 가치입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거의 파멸로 이끌 뻔했던 위기는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고 진정한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K9 자주포, 현무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최고의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한국의 한화, LIG넥스원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한국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같은 크기는 작지만 기술력과 의지는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의 진정한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퍼시픽 스톰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미국의 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철의 심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적. 그리고 이제 세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의지와 결단력은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해온 한국인들은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 정신은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제 막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새로운 역사에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한국의 숨겨진 강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